자, 계속해서 국내 경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입점업체들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약 5조 원을 대출받아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무리한 고가 인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갚고 영업이익을 이자 상환에 투입해왔는데 한계에 달한 겁니다. 부동산 매각에 염두를 두고 인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산점, 부산의 가야점 같이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을 매각하면서 더욱더 열악하게 된 것이 홈플러스는 4조 7천억 원가량의 부동산 자산이 있어 금융채권을 갚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대금 지급 지연 등의 가시적인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MBK가 자구 노력 없이 법원 회생 신청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손쉽게 그냥 선제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먼저 선제적 기업 회생 절차는 기업 회생 절차랑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기업 회생 절차는 당장 빚이 돌아오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과정이고 네. 선제적인 거는 내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해서 우리 회사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해서 앞으로 빚을 못 갚을 것 같아라고 미리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받는 어떤 정책적인 유리함이 딱 하나입니다. 빚의 상환에 유예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경영진도 그대로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건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채만 조금 상환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다 보니까 여기 입점해 있는 업체들, 여기에 납품해주고 있는 업체들이 아주 많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의 피해들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여기서 금융시장으로 좀 가보면 네. 이 MBK가 이 홈플러스를 밑에 깔고 여러 가지 주식들을 발행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팔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구매하신 분들이 이걸 다시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까지 여러 지금 피해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BK 측은 부동산만 4조 7천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빚감독에 걱정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는 요건이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홈플러스가 부동산을 최근에 많이 팔았었는데 자기 점포들을 많이 팔았었는데 그게 다른 경쟁업체인 이마트랑 롯데마트랑 좀 다릅니다. 이마트랑 롯데마트는 주로 조금 경쟁력이 없는 데를 많이 팔았죠. 구조조정을 한 거죠. 네. 근데 홈플러스는 제일 잘 되는 곳들을 팔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뭐 빚을 갚거나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 사이에서 점포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가뜩이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남아있는 것도 알짜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것들이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국세청이 이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도덕적 해이 부분인데요. 뭐냐면 선제적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가기 바로 전날까지도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부채를 지금 끌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나 내일부터는 빚 못 갚을 것 같은데 나 회생 절차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데 바로 전날까지도 빚을 내고 다니셨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교수님한테 100만 원만 꿔줘해서 꼭 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돈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좀 부도덕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난해 온라인 업체들이 문어발식 확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유독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금 지급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홈플러스는 이 대금 지급을 하도급 업체에 하는데 보통 한 45일에서 60일로 좀 다른 데보다 더 늦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하도급 업체로 생각하면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유통업에 있어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프라인 유통업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이제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자,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이 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견 건설업, 작년도 뭐 4월 위기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작년엔 주로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의 위기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요것들이 약간 북상하면서 수도권 중견 건설사들의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법정 관리를 들어가고 있는 건설사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건설사들의 위기가 부각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건설 투자가 부진하고요. 건설 시장이 안 좋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방 주택들의 미분양이 지금 쌓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사들의 미수금이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건설업의 이른바 4월 위기설이라는 것도 나오더군요. 이 4월 위기설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4분기마다 이 건설사들이 다 이제 그 회계장부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2월이나 3월에 작년에 수익이 어땠어요? 작년에 영업이 어땠어요?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다 보면 잘한 회사들은 수익이 드러나지만 잘못한 회사들은 굉장한 그동안 손실 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루머가 퍼지는 거죠. 아, 어느 회사가 어렵다더라. 어느 회사가 어렵다더라. 이렇게 보면 이제 4월에 위기설이 불려지는 게 하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금융의 관행이 있습니다. 그 큰 금융지주들이 연초에 대출을 풀었다가 그것들이 이제 정부의 지침이 들어가면 대출을 빠르게 쪼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연초에 이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버티는데 대출을 못 받은 기업들이 대출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건설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 건설사 하나 부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그 업체들한테 돈을 못 주니까 연달아서 부도가 나고 또 거기에 일했던 근로자들 돈 못 받고, 자, 이 건설사의 이 부도 사태가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그것이 경제에 끼칠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발 계수가 큰 산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용 조건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건설 투자 가뜩이나 안 좋은데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사실은 숫자로 안 잡히는 거 하나는 건설사들이 결국 주택 공급을 못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편익이 분명히 감소하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방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